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개헌이라는 말 참 많이 들리죠. 이게 마치 국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큰 작업이라고들 하는데요. 오늘 이 뜨거운 논의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맨날 법안 통과시키고 고치고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헌법까지 건드려야 하나 싶은 거죠. 이게 그냥 법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싹 바꾸는 좀 스케일 큰 입법 작업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생각부터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헌법이 대체 뭐길래 일반법이랑 다른 건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바꾸는 게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인지 그 이유도 파헤쳐 볼 겁니다. 또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바꿔야만 하는 것들은 뭔지, 특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 문제, 이것도 들여다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약속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헌법과 법, 둘 다 법인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게 개헌 논의를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헌법을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iOS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드는 수많은 법률들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인 거죠. OS가 없으면 앱을 깔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헌법이라는 큰 틀이 있어야만 세금법이니 교육법이니 하는 구체적인 법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 바로 이 최고 규범성 때문입니다. 모든 법들의 왕, 최종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국회가 만든 어떤 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딱 나타나서 이 법은 헌법 위반, 무효 이렇게 선언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국가의 OS를 바꾸는 일은 왜 앱 하나 업데이트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울까요? 이제부터 그 까다로운 절차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법률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나 정부가 법안을 내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한 의원들 중 절반만 넘게 찬성하면 통과! 비교적 간단하죠. 이건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찬성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걸 통과해도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 바로 국민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오케이, 바꿔도 좋다 하고 승인을 해줘야만 비로소 헌법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도대체 왜 자꾸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냥 법으로 고치면 안 되나 싶으시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일반법 개정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헌법을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그냥 콱 찌릅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한테 불리한 법, 자기들 특권을 내려놓는 법을 자발적으로 통과시킬까요? 마치 의사한테 자기 팔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개헌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단적인 예인데요. 20대 총선에서 큰 정당 두 곳이 얻은 표는 65%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져간 국회의석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유권자 10명 중 6.5명의 지지를 받고 의석은 8개를 차지한 셈이죠. 1등만 모든 걸 가져가는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로 가장 이득을 보는 정당들이 과연 스스로 이 규칙을 바꿀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거제도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도록 헌법에 비례성 원칙 같은 걸 아예 못 박아버리고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손보는 것, 그리고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처럼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일들, 이런 개혁은 앱 몇 개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OS 자체를 갈아엎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개헌 논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 군부 독재를 끝낸 정말 위대한 산물이죠. 그래서 당시 최우선 과제는 독재 방지였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쓴 OS다 보니까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버그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그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표가 각 모델의 장단점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5년 단임제는 독재는 막았지만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엔 힘이 쭉 빠지는 레임덕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처럼 4년씩 2번 하는 중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은 좋지만 재선을 위해서 막 인기 영업주의로 흐르거나 8년 장기 집권의 우려도 있고요. 대통령이랑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 집정부제는 협치는 좋지만 둘이 사이 안 좋으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죠.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헌이 단순히 정치인들 밥그릇 싸움, 권력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1987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21세기의 현실에 맞춰서 국가가 우리에게 보장해야 할 약속, 즉 기본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바로 개헌의 또 다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이 한 글자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좀 수동적인 느낌의 근로라는 단어 대신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를 헌법에 담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일하는 원칙을 명시하는 것. 이런 약속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나 이태원 3사 같은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만들고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헌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시대에 맞는 정보 기본권 보장도 물론이고요.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하고 거대한 개헌, 과연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로드맵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선거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죠. 이걸 통해서 2027년에는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열자는 큰 그림입니다. 결국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법을 고치는 건 이미 지어진 건물의 낡은 배관을 고치고 벽지를 새로 바르는 유지보수 작업 같은 거예요. 하지만 헌법 개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설계도에 서명하면서 국가의 근간 자체를 다시 세우는 전면 재건 작업인 셈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헌은 더 이상 몇몇 정치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는 하향식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바로 우리 시민들이 토론의 중심에서 만들어가는 상향식 참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우리 모두의 헌법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낡고 불편한 부분을 고치는 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직접 그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설계하고 싶으신가요? 개헌 논의는 바로 그 위대한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